32번째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기도 전에 윤채림은 남편이 숨겨온 인생이 현관문을 넘어 자신의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두 아이는 똑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키도 비슷했고 둥글게 올라간 눈꼬리와 웃을 때 한쪽 볼에만 생기는 보조개까지 닮아 있었다. 무엇보다 채림의 숨을 텄게 만든 것은 두 아이가 정두현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도 닮았다는 사실이었다. 두현은 아이들의 작은 여행 가방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평소 회사에서 돌아올 때면 넥타이를 먼저 느슨하게 풀고 채림에게 다가와 가볍게 안아주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채림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채림아, 놀라지 말고 내 말부터 들어. 두현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마치 이 순간을 여러 번 연습한 사람 같았다. 거실 중앙에는 채림이 직접 주문한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흰 생크림 위에는 작은 초콜릿 글씨로 채림의 32번째 봄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식탁에는 청주에서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준비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유리잔 옆에는 시아버지 정만재가 가져온 고급 약주도 준비되어 있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김복자는 채림의 손을 잡으며 올해는 좋은 일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채림은 알고 있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아이 소식을 들려달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현이 먼저 말을 돌렸다. 아이 없이 둘이 사는 것도 충분히 가족이라고, 자신은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는 자녀 계획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처음에는 채림도 서운했다. 하지만 부모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뒤 결혼 생활을 시작한 그녀에게 두현은 유일하게 남은 가족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존중하려 했다. 두 사람이 평온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던 남편이 자신과 너무도 닮은 쌍둥이를 데리고 서 있었다. 한 아이가 두현의 바지자락을 꼭 붙잡았다. 다른 아이는 낯선 집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케이크를 발견하고 눈을 반짝였다. 두현은 마른 침을 삼킨 뒤 말했다. 이 아이들은 예찬이와 예준이야. 배은솔 누나의 아들들이야. 은솔이라는 이름이 들린 순간 채림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배은솔은 채림의 부모가 오래전 집으로 데려와 친딸처럼 키웠던 아이였다. 정확히 말하면 먼 친척의 딸이었지만 은솔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채림의 아버지는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같은 방을 쓰고 같은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자매처럼 자랐던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은솔은 20살 무렵부터 채림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가족 회사의 거래처 직원들에게 자신이 후계자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했다. 결국 채림의 아버지는 은솔이 회사 인감을 몰래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큰 사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부모는 일정한 정착금을 주고 은솔을 집에서 내보냈다. 그 후 은솔은 가족 모두와 연락을 끊었다. 채림은 은솔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8해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던 이름이 왜 하필 자신의 생일날 남편의 입을 통해 다시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은솔 언니의 아이들이 왜 당신과 같이 왔어? 채림의 질문에 두현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시어머니 복자였다. 아이고, 얼굴 좀 봐. 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니? 복자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이에게 다가갔다. 처음 만난 아이들을 경계하기는커녕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손주를 맞이하는 표정이었다. 할머니한테 와보렴. 누가 예찬이고 누가 예준이니? 두 아이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들이 복자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복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그래. 우리 강아지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복자는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시아버지 만재도 헛기침을 하며 가까이 다가왔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이 묻어 있었다. 채림은 그 모습을 보며 더 큰 불안에 휩싸였다. 이것은 우연한 방문이 아니었다.
시부모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쩌면 오늘 두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님, 어머님은 이 아이들을 알고 계셨어요? 복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알고 있었다기보다 두연이한테 대강 들었지. 언제 들으셨어요? 그게 지금 중요하니. 복자는 채림을 나무라듯 쳐다보았다. 애들이 얼마나 큰일을 겪었는데 날짜를 따지고 앉아있니? 채림은 다시 두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큰일? 두현은 아이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은솔 누나가 죽었어. 채림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뭐라고? 외국에서 오래 아팠대.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했어. 언제? 2달쯤 됐어. 2달? 채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2달 전에 죽었다는 걸 당신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확실한 상황을 알아보느라 시간이 필요했어. 무슨 상황을 알아봐?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데 2달이 걸려? 두현은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채림은 혼란스러운 시선으로 아이들을 보았다. 예찬과 예주는 복자의 품에 기대어 식탁 위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두현이 말한 이야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구멍이 너무 많았다. 아이들 아버지는? 채림이 묻자 거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복자는 아이들의 귀를 막기라도 하듯 두 아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만재는 소파 옆에 세워둔 지팡이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두현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다. 법적으로 확인된 아버지가 없어. 출생신고는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은솔 누나 혼자 키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고. 채림아. 두현이 낮게 그녀를 불렀다. 오늘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채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당신이 내 생일날 갑자기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 그것도 죽었다는 내 언니의 아이들이라고 했고, 아이들은 당신과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묻지 말아야 해? 아이들 앞이잖아. 그래서 당신은 아이들을 앞세우면 내가 질문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두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예준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어른들의 높아진 목소리에 놀란 듯했다. 예찬도 동생을 따라 울기 시작했다. 복자는 기다렸다는 듯 채림을 향해 화를 냈다. 애들이 겁먹었잖니. 아무리 놀랐어도 그렇지. 처음 온 아이들 앞에서 꼭 따져야겠어? 제가 아이들에게 소리친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를 높인 건 너야. 만재도 무거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일단 애들부터 안정시키고 이야기하자. 사람이 순서가 있어야지. 채림은 어이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을 데려온 두현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시부모도 잘못한 것이 없고 갑작스러운 상황의 설명을 요구한 자신만 인정머리 없는 여자가 된 듯했다. 복자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식탁 쪽으로 데려갔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것 줄게. 예찬은 케이크 앞에서 발을 멈췄다. 이거 먹어도 돼요? 복자는 활짝 웃었다. 그럼 우리 손주들이 먹으라고 있는 거지. 채림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그 케이크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아이들이 먹는 것이 싫은 게 아니었다. 아무도 채림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팠다. 생일의 주인공이었던 그녀는 어느새 거실 한쪽에 서 있는 불청객이 되어 있었다. 복자는 케이크에 꽂힌 초를 빼버리고 큰 조각을 잘라 두 아이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예찬과 예주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만재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이들의 사진을 찍었다. 두현은 여전히 채림 곁에 서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공항에 저를 버려두고 남편은 거만하게 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7일 후에도 제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비로소 떨리는 목소리로 가사도우미에게 전화해 물었죠. 아직 사모님 집에 안 오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대답은 그를 미친 듯이 저를 찾아 헤매게 만들었고 이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무너지게 했습니다. 서울의 겨울 끝자락, 매서운 바람이 인천국제공항 도착 로비를 맹렬히 파고들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두꺼운 코트마저 뚫고 들어와 온몸을 떨게 만들었죠. 저는 옷깃을 바짝 여미며 얼마 남지 않은 온기라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추위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제 두 손은
제주도에서부터 시댁 식구들에게 드리려고 소중히 들고 온 선물들로 가득 찬 무거운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는 밤 11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 주위는 온통 재회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따뜻한 포옹, 고향으로 돌아온 친지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울려 퍼지며 지금 이 순간 저를 짓누르는 지독한 고독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일주일 내내 이어진 고된 출장으로 기력이 소진된 탓인지 바이러스성 고열이 재발하는 듯 했습니다. 피로감에 시야가 흐릿하게 흔들렸죠. 막 스마트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려던 바로 그 순간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제 남편 민준의 차였습니다. 꽉 막혔던 가슴 속으로 한 줄기 따스함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비행 스케줄을 보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왔나 보네. 무뚝뚝한 사람이 웬일이지. 저는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조수석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벗어나 따뜻한 차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차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운전석 창문이 절반쯤 내려오며 민준의 짜증 섞인 무표정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는 쉴 새 없이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파란 화면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쳐 그를 더욱 낯설고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처 인사의 말을 건네기도 전에 그의 낮고 불쾌감이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제 안에 피어오르던 작은 기쁨의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당신은 택시 타고 와. 나 회사에 급한 일 생겼어. 김 회장님이 갑자기 호출하셨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른 뺨 위로 차가운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애써 차가운 바람에 갈라지는 목소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나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이 시간에는 택시 잡기도 힘든데 집까지만 태워다 주고 가면 안 될까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흠뻑 젖은 제 모습을 노골적인 혐오감과 함께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죠. 당신 지금 차에 타면 비냄새에 병균 냄새까지 배잖아. 나 중요한 손님 만나러 가야 해서 곤란해. 그냥 좀 참고 택시 타고 와. 내가 택시비 보내줄게.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VIP 파트너라는 글자와 함께 작은 하트 이모티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미처 자세히 보기도 전에 그가 황급히 화면을 뒤집었지만 제 숨을 횡개한 것은 그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옆 조수석에 떡하니 놓여 있는 낯선 물건이었죠. 공항의 희미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검은색 가죽 시트 위로 토끼 귀 모양의 핑크색 목 쿠션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미니멀리즘과 남성성을 신봉하며 제가 한 번도 사준 적 없고 그 자신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그런 유치하고 조잡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쿠션에 대해 물어보려 입을 열었지만 뒤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경적 소리에 민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귀찮은 잡상인을 쫓아내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럼 이만, 나 늦었어. 말을 마친 그는 창문을 올리는 버튼을 눌러 저와 그의 세계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출발했고 바퀴는 제 발밑에 고여있던 커다란 물웅덩이를 지나가며 더럽고 차가운 흙탕물을 제가 가장 아끼던 크림색 코트 위로 튀겼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두 개의 붉은 후미등이 칠흑 같은 빛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을 옥죄는 듯한 지독한 서러움이었습니다. 3년간 그의 아내로 살며 저는 그의 식사 한 끼, 옷 한 벌까지 정성을 다해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한겨울 밤에 혹한 속에 버려진 차가운 뒷모습 뿐이었습니다. 극심한 현기증이 몰려왔고 눈앞에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굳어버린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 휴대폰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은 제 발밑 차가운 빗물 웅덩이 속으로 떨어졌고